네, 안녕하십니까. 자, 관세평가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긴 시간 달릴 준비 되셨나요? 네, 자, 함께 관세평가 과정을 한번 쓱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라는 것은 저 이제 평가죠. 자, 관세를 평가한다. 자, 관세법 할 때 많이 배우셨죠? 자,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것이 바로 관세평가 과정입니다. 자, 과세 가격. 관세법 할 때는 과세 가격 말고도 양도 학습을 하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종가세만 있는 게 아니고 종량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율이 있다면 가격에도 세율을 곱하지만 그 수량, 중량에도 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구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양이라는 부분들은 몇 개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몇 센치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다른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부분, 정말 이 가격이 맞아? 내가 관세율을 적용하는 가격이 그 가격이야? 라는 부분들이 불정확한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은 좀 필요하겠죠. 양과는 달리.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저희는 관세평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 관세평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과세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과세 가격을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학습해야 될 메인 부분이겠죠. 자,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미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총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평가 방법. 시험 서술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1평가 방법이라고 쓸 것이냐, 법제 30조라고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제 3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즉 관세법 3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평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술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서술하시기에 더 편한 부분들로 선택을 하셔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수업에서 편의상 1평가 방법 숫자를 써서 서술을 하도록 할게요. 자, 1평가 방법이 이제 달리 말하면 관세평가의 원칙이죠. 네, 1평가 방법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평가 방법을 저희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평가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럼 그 다음 고민해 볼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바로 2평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총 6평가 방법까지 쭉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6평가 방법으로도 평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자, 6평가 방법 이하의 평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죠. 관세를 산출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6평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좀 어불성설이지만 6평가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6평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자, 6평가 방법을 우리는 합리적 평가 방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앞에 있는 평가 방법들을 좀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관세평가의 일반 원칙에서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우리 합의해서 자,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6평가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6평가 방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 평가 방법 안에서 어떻게든 과세 가격은 산출된다라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이제 쭉 그었는데 3평가 방법, 4평가 방법, 이제 5평가 방법. 이 평가 방법들이 그럼 어떤 방법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구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어서 학습하셔야겠죠. 자, 1평가 방법은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하죠. 네, 이것과 더불어서 각 평가 방법에서는 기초로 하는 그 가격들이, 출발 가격들이 있습니다. 자, 1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실제 지급 가격,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나 그 물건 얼마 주고 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2평가 방법, 3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 각 기초 가격들이 있습니다. 자,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왜냐하면은 내가 거래한 그 실제 가격에 으로 관세 가격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물건은 아니지만 그 물건과 동종 동질 관계에 있는 물품 또는 유사 물품 또는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 또는 해외에서 그 물건을 만들 때 한 제조 원가부터 출발한 구성 가격, 그리고 마지막 합리적 방법까지 총 6가지 방법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OT 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평가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1평가 방법이 원칙이었던 만큼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 평가 방법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6평가 방법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평가 방법에서 서술해야 될 부분들은 1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즉 1평가 방법 원칙을 못 구하고 2평가 방법 이하를 검토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서술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평가 방법을 이제 적용은 했지만 1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 평가 절차들이 있겠죠. 그 절차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쭉 훑어보셔야 돼요. 즉 1평가 방법 안에서 이 원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과세가격 구하는 그 방법, 그 흐름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급 가격을 기초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물건만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 이 물건 얼마 주고 살게, 화폐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됐고 그 가격을 지불함과 동시에 물건의 소유권을 얻어오는 거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죠. 자, 이 거래라는 개념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역이라고 부를 때 무역, 국경선을 넘어가면서 관세라는 것을 내게 되죠. 이때 관세를 내기 위한 가장 기초가 과세 가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 가장 기초는 이 A와 B가 무역 거래를 할 때 합의했던 그 가격을 기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B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A한테 구매를 하면서 나 그 물건 5,000원 주고 살게 라고 하면은 이 합의된 가격은 5,000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실제 지급 가격이 5,000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무역 실무도 공부를 하고 계시죠? 자, 무역 실무에서 인보이스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상업 송장. 이거 바로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인보이스에 물건 가격이 5,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송장상의 액면 가격인 5,000원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5,000원이라는 게 정말 합당한 가격이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평가 방법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 그 관문은 이게 정말 그거 무역거래 맞아? 수출 판매에 해당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수출 판매라는 것은 바로 양자 간에 어떠한 쌍방 의무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은데요. 말 그대로 A는 B에게 제대로 된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느냐, B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 5,000원을 정당하게 지급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A가 B한테 물건을 빌려주면서 또는 너희 나라에서 이 물건을 내 대신 좀 팔아줘 라고 하면서 이 가격을 받았다라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A에서 B로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A는 여전히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건을 잠시 빌려준 데에 대한 임대 대가 또는 판매에 대한 어떤 수수료 명목으로 이 금액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래들은 수출 판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 판매가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 간에 지급한 이 가격이 실제 지급 가격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지급 가격이 없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1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앞서서 했었죠.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평가 방법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평가 방법을 배제하는 사유가 바로 첫 번째, 수출 판매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5,000원이다라고 A와 B가 합의를 했고 B는 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할 때 가격 신고를 같이 하게 되죠. 이 물건에 대한 가격 신고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 관할 세관에서 이거 정말 5,000원 맞아? 내가 보기에는 좀 더 고가의 물건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이 의심인데 너무 그냥 대놓고 의심하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예를 들면 B 말고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또는
색상만 조금 다르고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가진 물건을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매를 할 때는 그 물건 가격을 2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 B 너무 낮은 가격으로 가지고 왔는데?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자, 의심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너 잘못됐어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자, 너 정말 그게 5천 원이 맞다면 그 5천 원이 맞다라는 한번 증명을 네가 해봐라 라고 자료 요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B가 이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줬다면 1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 소명을 하지 못했다면은 우린 여기서도 역시 1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자, 이때에도 1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은 이제 1평가 방법을 적용하다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1평가 방법은 이제 가산 요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가산 요소라는 부분은 실제 지급 가격에서 그 가격과 더불어서 내가 구매하는 물건 거래에 대한 어떤 대가로 또는 그 물건 구매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 금액들이 수입 물품과 관련이 있다면 가산 요소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5천 원이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 가격 여기에 플러스 알파 금액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최종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산 요소들이 있다면 같이 가산을 해서 가격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가산 요소들이 있을 때 이게 객관적이고 수량화가 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역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이게 말도 안 돼라고 배제를 해버릴 수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도 역시 우리는 1평가 방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역시 1평가 방법을 배제하고 2평가 방법 이하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법제 30조 3항이라고 저희가 통상 부릅니다. 총 4가지의 요건이 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입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너 이거 장애인 협회에 기증하는 목적으로만 가져가 또는 내가 지정한 어떤 날짜까지는 이 물건을 팔 수 없고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어 라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인 거래들 또는 A와 B가 특수관계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죠.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로서 A가 B한테 이 가격으로 사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시적인 입장들 이런 특수관계에 해당이 된다라든지 또는 너 물건 5천 원에 줄 테니까 나중에 물건 팔고 너 수익 남을 거 아니냐 그 수익 나한테 한 10%만 다시 떼어줘 라고 하는 사후기속 이익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역시 이 금액들, 이 거래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야. 1평가 방법 실제 지급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함으로써 1평가 방법을 역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제 30조 3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거나 서술을 하실 때 이 법제 30조 3항이라고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습을 하는 범위 자체가 관세법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을 끌고 나왔죠. 관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아마 그 조항들을 그 문구 그대로 다 외우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몇 조 몇 항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실질적인 암기가 힘들죠. 중요 조항들만 이제 외우시겠죠. 근데 이제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법 조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 령, 그 신규칙들 이런 부분에는 각 조항 몇 조 몇 항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특히 30조는 1평가 방법 원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30조에 대한 얘기들은 다 외워놓으시면 많이 쓸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한 1평가 방법 배제 사유를 보셨고요. 자, 1평가 방법 배제 사유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1평가 방법을 적용해 보시겠죠. 자, 배제 사유를 보셨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이 실제 지급 가격을 이제 가산 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이제 여러 번 쓰게 되는데 이제 실제 지급 가격을 1평가 방법을 통해서 쭉 뻗어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과세 가격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절차들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가산 요소.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자, 가산 요소에는 수입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무역 관련된 거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게 등장하는 거.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뭐 타고 가시죠? 네, 배나 선박이나 비행기 타고 가시죠.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임들 당연히 발생하겠죠. 자, 과세 가격 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거. 우리나라는 CIF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 결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 이 부분들은 가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할 때 어떤 수수료들, 뭐 대행자들을 썼다라고 했을 때 구매자가 뭐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판매자가 이 물건 판매할 때 이런 대행사 좀 써야겠는데라고 해서 수수료들이 발생을 했다. 무역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전체적인 가치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생산지원비.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재료들을 먼저 공급을 하면서 그 물건만큼 가격이 빠져서 들어왔다라면은 그 가치 감소분만큼도 역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 자, 그리고 권리 사용료. 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옷 생각하시면 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옷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으시죠. 자, 그 브랜드들이 브랜드만의 어떤 고유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들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같이 구매를 했다면 그 권리 사용료를 지급한 만큼도 역시 물건의 가치를 구성한다. 즉 과세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평가액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 사용료 부분도 이제 가산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이제 아까 30조 3항에도 나왔었는데 사후기속 이익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용기 포장. 여러분들 물건 구매하실 때 단순히 이제 물건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포장까지 되어 있는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죠. 하다못해 비닐 포장이라도 박스 포장이라도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 국제거래에서도 역시 용기 포장 비용들까지도 다 물건의 가치를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가산 요소가 있다면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실제 지급 가격의 가산 요소들을 다 조정을 했다면 그 다음 보실 부분들 공제 요소들. 자, 이 공제 요소는 가산 요소와는 반대로 실제 지급 가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다면 자, 이 금액들은 빼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수입 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수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수입 후, 다 대부분 수입 후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수입 후 그 물건을 건설하거나 설치하거나 조립하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장치하거나 자,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면은 수입 후에 발생한 건 당연히 내가 수입하기 위한 어떤 거래 가치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두 번째는 운임보험료가 또 등장합니다. 아까는 수입항 도착 시까지였죠. 이번에는 수입 후 발생하는 운임보험료들. 자,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물건 가지고 오면 관세들 내죠.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국내에서 부과가 된 것이라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이 금액들을 더했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 기타 조세 공과금들은 이제 공제 요소로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연불 조건의 경우에 연불 이자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수입 물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 벌써 답답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평가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만 익히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평가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떠한 거래 가격이 생기게 된다. 자, 이 거래 가격을 기초로 우리는
과세 가격을 결정할 건데, 자, 그 과정 자체가 1평가 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지, 배제 사유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부분들 이후 시간들에서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배제 사유들에 해당하진 않는지, 자,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 이제 1평가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에서 가산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가산 요소는 총 법정 가산 요소, 법에 정해져 있는 이 6가지만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가산 요소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정 가산 요소 6가지가 있다면,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공제 요소. 자, 공제 요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가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급 가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를 전제로 이 공제 요소들을 차감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요소는 총 4가지, 역시 공제 요소도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이 4가지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산 요소와 공제 요소들을 다 보셨죠. 자, 이 이후에 이것까지 절차를 마쳤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과세 가격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올 때 1평가 방법에 의해서 다음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이제 답을 여기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가 아니고 관세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바로 관세율을 곱해주는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인데 관세율, 이 부분은 어차피 HS 코드에 의해서 정해진 율을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율까지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세 가격을 한 번 더 변환해주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여기는 제가 통화 단위를 안 썼어요. 하지만 국제거래라면은 모든 거래에서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니까 원화로만 거래를 하진 않겠죠. 즉 달러 또는 엔화, 위안화 여러 가지 다른 나라 통화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세는 원화로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환산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를 구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환산 과정까지도 한 번 더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1평가 방법 쭉 보셔서 과세 가격 구하는 공식까지 딱 오셨다면은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는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내가 어디서 서술을 맞춰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평가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1평가 방법 적용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 몇 평가 방법이었죠? 네,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평가 방법 이하의 평가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평가 방법 내지 6평가 방법은 1평가 방법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범위 전체가 약 50% 정도가 1평가 방법에 치우쳐져 있다 하면은 2 내지 6평가 방법은 조금 더 협소한 범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그 범위가 어디인가? 바로 1평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기출문제도 1평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평가 방법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잘 학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1평가 방법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고 이후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평가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